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이 어제 있었는데요. 문제는 예정대로라면 오늘, 내일 여론조사 들어가고 모레 단일 후보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를 둘러싼 룰 협상이 어젯밤 결렬됐습니다. 조금 전 급하게 다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대로 오늘 내일 여론조사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주요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자항이 피의자를 비공개로 왜 만났을까요? 야당에서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의 입장은 뭘까요? 논란이 거센데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김진욱 제2첩전 이성윤 70분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조사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만남 우연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사라면 진술 조서를 남겨두고 이거를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학의 사건 관련 7일에 두 사람이 만났다. 비공개로 만났다. 70분간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김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면담을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앞으로 피의자가 만나자면 다 만나줄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좀 황당하다라는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야 수싸움 끝에 전격 합의 LH 특검 국조 합의했습니다. 보선 뒤에도 태풍의 눈이 있다. 한겨레 신문은 예측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악재를 정면 돌파하려고 특검 국조 합의에 합의를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심판론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다. 한겨레 신문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특검에 누가 임명되느냐. 그걸 놓고 여야가 선선하게 합의를 하느냐. 시간을 질질 끄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폭증을 했는데 무려 470%나 폭증을 했다. 종부세 처음 내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한 채밖에 없는데 실소유자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커졌다라는 건데 이게 좀 논란입니다. 결국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키웠는데 이 징벌적인 세금조차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소유자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단일화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참 본격적입니다. 어제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단일화 토론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두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조금 전 재협상에 급하게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내일 여론조사 실시한 후 모레 단일화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 잘못하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안 단일화 벼랑 끝에 서다. 지금 협상 결렬되면 오늘 여론조사 못합니다. 그러면 모레 단일화 못합니다. 자, 먼저 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되면 합당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일화 자체가 통합인데 2번, 4번 갈라치며 전체 야권의 결집을 방해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어차피 하실 합당이라면, 그리고 조건 없이 하시고 지분 요구도 안 하신다면 입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동의해드리겠다. 우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야권 통합 후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선대위원장으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뛰기로, 저는 오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가 되시면 허락하시면 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후보님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사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토론 직후에 열렸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결렬이 왜 중요하냐면 당장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결렬 때문에 여론조사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의 적신호, 어젯밤 단일화 결렬, 조금 전 재협상 들어갔습니다. 제가 취재를 직접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요. 자칫 오늘 여론조사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모레 단일화 후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협상당 오늘 오전, 조금 전 단일화 재협상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시나리오 3가지, 오늘 오전 타결되고 오늘 내일 여론조사 실시하고 계획대로 하는 거. 시나리오 2, 29일 전에 가까스로 단일화하는 거. 시나리오 3, 사전투표는 포기하고 본선거 전에 단일화하는 거. 자, 근데 3번은 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사전투표 시작일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는 단일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과연 이 두 후보가 3번까지 갈 것인가? 일단은 오늘은 이 공정성을 위해서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오세훈 후보 측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재명 기자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 취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께서, 두 후보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주, 정혁진 두 분께서는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연아 비대위원, 안 후보가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 후보 측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오늘부터라도 입당하시라.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합당을 발표하신 타이밍이 저는 좀 절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합당 입당이냐 뭐 이 얘기 오래됐죠.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실 때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들어와라. 우리 당 안에서 그러면 경선을 치러서 후보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거절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뭐 2번, 4번 논란은 결국은 합당이냐 아니냐, 입당이냐 이 논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우위를 보이던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비율이 이제 오세훈 후보와 역전되는 현상이 이뤄지고 그것이 출발이 돼서 지금 요번 주 초반에 나온 여론조사가 다 심지어는 3자 구도로 갔을 때도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진짜 저희는 좀 뜬금없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데요. 안 대표의 이 합당 기자회견이 뜬금없다. 예. 이유는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 시점이 좀 의아했고요. 본인이 좀 열세에 놓이는 상황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도 아니고 돼요. 뭐 된다라는 일종의 전제, 이건 조건도 아니고 전제인데요. 물론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단일화 후보가 안 되더라도 지더라도 합당은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토론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정론관에 서서 얘기한 데는 시장이 돼요. 국민의당의 당원 동지들의 의견을 물어.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되면 합당 안 하시는 건가요? 뭐 그건 또 백플에선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후보가 안 돼도 합당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안 돼도 합당이 되는 거면 합당과 입당의 차이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의 차이를 전혀 모르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의당 당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발언이 지금 그것을 위임받은 사항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좀 저희가 의심이 되는데요. 본인이 열세해진 어떤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이 반등을 깨보려고 하는 일종의 약간 정치적인 행위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의원 이야기처럼 저희가 의심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합당의 의사가 있는지, 진정성에도 좀 의문이 든다. 입당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공세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오늘 취재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된다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에 있어서 왜 빨리 추진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 측에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승세 속에는 물론 이제 뭐 LH 문제 같은 반사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우리 진영 사람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후보를 못 내면 국민의힘은 깨진다, 이런 이제 절박감과 위기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한쪽이 깨지고 한쪽이 무너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야당으로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과정 속에 있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결국은 단일화를 이제 앞에 두고 결국은 이제 당대당 통합까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고, 안철수 대표의 야당 통합론은 3단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바로 이제 한쪽에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 선대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 통합의 정지 작업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야권 통합의 어떤 교도를 만들겠다는 거고, 3단계가 바로 이제 범야권을 다 대통합하겠다. 아마도 이제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죠. 그래서 본인뿐이 아니라 더 많은 이제 범야권 인사들을 다 모아서 야권을 통합하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밝혔는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 자체가 야권 통합의 필요성 내지 절박성을 보여주는 과정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요, 제가 뭐 안철수 후보를 대변한다는 느낌보다는 과연 야권의 단일화 과정 자체가 그런 야권의 절박감을 느끼게 했었느냐라는 데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꼭 국민의힘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진짜 통합을 진짜 원하고 있느냐, 과연 야권 통합에 절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단일화 과정 자체가 야권 통합의 야권 지지층들에게 왜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데 대한 필요성과 절박성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그런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제 두 분이 제가 특별한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방송 전에. 각 측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해달라.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치열하고 서로를 향한 기본적인 불신마저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정말로 합당에 저희가 있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야권의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에 이게 깔려 있어서 어젯밤에도 단일화 룰이 결렬됐어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룰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서 모레 단일화 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자, 이런 분위기 조금 전 보셨잖아요. 네. 과연 이거 두 후보 측, 두 당측 간의 단일화 협상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도 결렬될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투표 인쇄 전에 단일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상했던 것처럼 잘 될까 안 될까. 두 후보는 한결같이 단일화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일까지 가기는 조금 너무 서로 간에 부담이 될 거고, 이 단일화를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29일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 하는데, 그 속의 속셈은 사실은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가 최근에 말하자면 그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파국을 조금 입장이 바뀐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론조사 합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좀 더 늦춰보자라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 방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버틴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김 네. 의원님 3자 대결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사실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박영선 후보에 유리해질 뿐더러 실제로 다음 대선의 결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두 후보 모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담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도정당을 만든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은 자기한테 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갈 길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과 합쳐서 윤석열 플러스 해가지고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게 중심이 어제도 토론 내내 사실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런 그 토론에서 했던 얘기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제가 방송 전에도 직전까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양측 모두 단일화 협상으로 가기에는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굉장히 단일화 협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최근에 격해진 발언들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 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상황이 아니라 나는 국민의힘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그걸 좀 넘어서서 옹고집이시다. 상황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자제하시지 못하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런 감정을 푸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저한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떤 뭐 험한 말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연륜이 많으신 분이니까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은 자칫하면은 이 단일화 시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좀처럼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예정됐던 내일 모레 단일화 적신호가 지금 켜진 셈인데 김종인 위원장을 일컬어서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냐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뭐 부적절한 비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현직에 왕이 있는데 그 왕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후보이지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나다. 내가 당대표인데 내 뒤에 뭐 누가 있느냐, 내가 뭐 플러스 알파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이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이런 그 말을 갖다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오세훈 대표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후보냐, 그것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결국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내가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보탬이 됐을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인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2009년으로 최종 확정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 해명하신 것이 거짓인가요? 거짓이 아니라 2006년 3월 달에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그 문제의 저희 처갓집담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 후보님께 해명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여기에 지금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위치입니다. 이게 내곡동의 그 문제에 저희 처갓집 땅 수용된 땅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아무리 지구 지정 절차가 그 전에 전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됐더라도 이거를 제외했어야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제가 관여를 했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패널은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권의 뉴스로도 이어집니다. 여권 뉴스도 살펴볼 텐데 고민정 의원이죠. 박영선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거짓을 인정하고도 또 거짓말한다. 국민들 눈 가리고 귀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단행했고 진실을 얘기하는 이들까지 고발하며 겁박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특히나 이제 고민정 의원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오전 시장의 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거짓말이다라는 공세를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거짓말, 이제 저거 착오라고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도 착오였습니다. 근데 거짓말, 뭐가 정말 거짓말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근자에 생각난 거짓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 1년 전에 노무현 계좌재단을 검찰이 들여다본 것을 있다.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1년 뒤에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거짓말은 그건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는 연도를 착각했다고 자기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을 했다라고 또 저는 공격하는 건 조금 고민정 대변인 사실은 오세훈 후보하고 그냥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내곡동 땅 논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셀프 보상이라고 하는데 워낙 지금 LH 투기 문제 때문에 이게 민감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는 정말 서울에 가까운 땅입니다. 저 때 보상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번에 3기 신도시나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아마 1등 후보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상받는 게 유리했을까요? 지금 보상받는 게 유리했을까요? 저는 사실 저건 논란은 좀 억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말 여당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좀 너무 억측이다. 그다음에 고민정 대변인의 좀 지극한 사적 감정이 들어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이 논평을 냈는데 툭하면 사퇴하겠다. 조금 전 이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돼서 오전 시장이 어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좀 들어봤듯이. 내가 이 아내 땅과 관련돼서 부당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서울시 안팎에 굉장히 많을 텐데 한 명이라도 내가 오 시장한테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나오면 내가 즉각 후보직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고민정 의원이 조금 전에 아니 툭하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냐. 사퇴가 습관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던데 이 기자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뭐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어떻게 보면 박영선 캠프에게 가장 지금 강력한 무기로 좀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가장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논평을 한 5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바로 고민정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할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도 또 논평을 했던데 글쎄 뭐 아무래도 이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 시장직을 던졌던 이제 그 사항을 다시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사실 뭐 경우는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만약이라도 박영선 후보 캠프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맞다면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누구라도 증언자가 있다 그러면 사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수진일 테고 이걸 증명해내는 건 의혹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의혹 제기된 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2009년 11월 달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재직 당시에 내곡동 땅이 수용됐다는 건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근데 사실은 어제 오세훈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실거래가보다도 낮게 보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받고,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그 주민들이 모두 보금자리 지구에 지정되는 걸 반대했었고, 뭐 이런 것 자체는 사실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이 정말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 또한 박영수 후보 캠프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제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물론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2006년 3월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지구 지정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해명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의 해명에 대해서 뭔가 보다 더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의혹 자체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캠프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후보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영순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매번 합당하고 매번 탈당하고 저는 과연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서울 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콩밭에 있는 분들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장 선대본부장 하셨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서울시장을 이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콩밭이 어떤 의미를 썼을까요? 결과적으로 어제 토론에서도 결과적으로 주안점이 어떤 서울을 만들 것이냐, 서울에 대한 비전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야권의 대통합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합당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또 국민의당을 해체하고 국민의힘에 합칠 것이다. 계속 본인이 어떤 분은 또 마이너스 정치였다고 보여 원수가 많은 당에서 적은 당으로 갔다 다시 결국 흡수 통합되는 그런 자기의 길들을 가는 끊임없이 만들고 해체하는 길에 대한 그게 과연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냐 이런 것을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토론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어떤 거짓말 논란은 사실은 그 전에 무슨 자기 땅이 뭐 보상을 받도록 뭐 압력을 넣느냐 그런 의혹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에 알았느냐 혹은 실제적으로 나는 이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이 맞는가 자기 재산 등록상에 나타났고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발언 하나를. 예. 실제로 뭐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 알아봤더니 혹은 뭐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액수가 이만큼에 되니까 당신도 많이 수혜자 아니냐. 그런 공격 포인트였다고 서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달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서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캠프 대변인과 후보가 박영선 후보, 고민정 의원이 각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비판한 대목 보셨는데 앞서서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지금 오늘 오전 조금 전의 협상도 아직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결렬된다면 내일 모레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면 비난할수록 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 고민정 대변인이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게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적 뭐 이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주적이 누구냐? 박영선 후보의 주적은 안철수 후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무게 중심이 오세훈 전 후보 쪽으로 쭉 가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김종인 대표나 여기 뭐 김연아 위원님 계시지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자기한테 지지자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 주위에 여당에 대해서는 지지자가 있지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당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흑묘, 백묘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투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묘냐, 오묘냐. 그러니까 아니든 오든 잡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지지자가 있고 이 지지자들이 합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오히려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되고 단일화됐을 때 나는 되고 오세훈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포인트는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물론 이제 야권을 또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혁진 변호사의 발언을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 바로 잡겠고요. 박영선, 김진애 두 후보 간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네, 선거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다시 만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 단일화되면 이것이 엄청난 이변이 돼서 기적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LH 사건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감을 잠재우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저로서의 단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이팅!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여야의 소식 골고루 균형 있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왜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만났을까요? 70분간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공수처장은 조사 차원에서도 만난 거다라고 하지만 조서의 내용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만났냐? 이겁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장,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주요 피의자 신분, 피의자가 만나자고 수사기관의 장이 만난 것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7일 만났어요. 공수처는 대면 조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간 만났냐? 70분간 만났다. 직접 만났다. 이지검장 측이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게 조사라면 영상으로 녹화돼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영상 녹화 안 됐다. 진술 조서 작성 기록이 없다. 라는 것들이 뒷말을 남고 있는 대목인 거죠. 어제 야당은 이 의혹을 폭로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장님,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조사도 했습니다. 그 조서 남겼습니까? 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그 조서는 수사의 일환으로서 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렇죠. 수사 보고 제가 받은 제보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는 수사 보고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예, 정확하게는 수사 보고입니다. 그렇죠. 네, 수사 보고입니다. 면담 수사 보고잖아요. 네. 그런데 왜 조서라고 거짓말해? 제가 그거는 속기록 보세요. 아까 수사 보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핵심 피의자를 왜 면담을 하냐고, 조사도 안 하고. 야당의 김도읍 의원이 제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김진우 공수처장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김진우 공수처장이 이에 대해서 시인을 한 건데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조사라면 조서를 남겼어야지 이게 조사가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법조계의 질문 바로 드릴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 사건 피의자인데 네네. 앞서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차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불응한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장면을 봐야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만났다, 비공개로 만났다, 이거 공수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조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정혁진 변호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조서를 남겨야 됩니까? 예, 반드시 조서를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준칙에 맞느냐 틀리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한 일반적 수사 준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 초에 개정이 돼서 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뽑아서 직접 뽑아가지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 준칙 개정안을 보셨다? 네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옛날 것도 아니고 따끈따끈한 2021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니고 일반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네네. 조사를 위해서 피의자를 만나서 조사를 했다면 네네. 조서를 남겨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조서를 안 남겼다면 네네. 왜 조서를 안 남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겨놔야 그게 조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이거 준칙입니다. 의무입니까? 참고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지켜도 그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럼 공수처장은 조서를 안 남겼죠? 네네. 그러면 왜 조서를 안 남겼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수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에는 공수처 검사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처장하고 차장하고. 그러면 김진욱 처장은 주임 검사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건가? 만약에 공수처장으로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주임 검사로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수사 준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칙에 따라서 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양반이 공수처장으로서 만난 건지 주임 검사로서 만난 건지 참 이상하다. 그 다음에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김진욱 처장이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첩을 갖다가 했는데 수사권은 이첩을 했는데 기소권은 이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정섭 부장검사의 표현을 빌리면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서 왜 저런 만남을 했을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공수처가 막 지금 발족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정혁진 변호사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공수처장의 주장대로 내가 공수처장으로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면담 겸 기초조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조서를 꼭 남겨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겸 주임 검사로서 만났다라고 하면 조서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조서가 없으면은 공수처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났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공수처장이 일반적으로 만난다는 건 그건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컨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제 제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검찰청에 딱 불려 들어가면 주임 검사가 저를 조사하기 전에 누가 부르느냐? 검사장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누구님 뭐 조사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차 한 잔 주고 차 한 잔 마시고 한 10분쯤 있다가 주임 검사실 가가지고 그때부터 따다다닥 뭐 피의자는 뭡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김진욱 처장은 그 공수처장으로서 만난 건지 주임 검사로서 만난 건지를 본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장면을 두고 공수처와 지금 검찰의 시각이 상이한데 이 정혁진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따져봐도 공수처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장이 조사가 되려면 조서를 남기거나 조서가 없는 이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면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와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는 절제와 품격을 보여달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오고 있다는 상황. 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이 만남이 왜 이루어진 만남인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승윤 중앙지검장은 공수처에서 내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갖고 있는 뭐 품격 수사가 뭐 본인이 스스로 검찰에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디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품격이 낮은 데서 자기가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때 무조건 품격이 있는 사람은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내용은 그런 것이고, 자기는 검찰 수사보다 공수처 수사를 맞다고 보는 것이고, 김준욱 공수처장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법에 준하여 이것이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인가를 알아보자는 취지. 왜 이성윤이 이것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들어보자 하는 취지가 저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왜 조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봅니다. 아, 조사가 아니다, 이건? 예. 그래서 수사보고라고 다시 본인이 수정했는데, 수사보고는 뭐냐면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겁니다. 본인이 이 건을 봤더니 공수처에서 할 게 아니다. 결국 그 결과적으로 12일 날 제2첩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공수처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내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공수처에 해달라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봤다. 그 의견을 포함해서 종합해 봤더니 결국 이것은 공수처에 할 일이 아니더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서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전 의원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개인 견해입니다. 예. 검찰 안팎에서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각 조간신문들이 취재한 내용들 종합해서 함께 보시죠. 상당히 흥미롭군요. A 수도권 검찰청 간부, 한국일보 취재. 예민한 사건 피의자를 수사기관의 장이 따로 만났다고 하며 특혜 제공 의심이 제기될 사안이다. B 검찰 간부, 동아일보 취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이첩 결정에 관여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C 법조인, 조선일보 취재. 수사기관 수장이 조사에 불응한 핵심 피의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것은 정상적 수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어떻게 1시간 조사하고 그냥 돌려보내나? 라는 반응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김연아 비대위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수사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밑에 있는 수사팀이 부를 때 재차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검장은 제 발로 공수처장을 찾아갔을까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의심이 됩니다. 부탁을 하러 갔거나 압력을 행하러 갔거나. 그건 의심인 거죠, 개인적으로?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신 정황으로 봤을 때 수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 면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왜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러 갔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공개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였다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우리가 공수처가 왜 출발했습니까? 검찰 내부 검사들끼리 서로 봐주게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든 건데, 이게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향후에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제대로 수사 안 받고 지금 본인이 수사받을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이거 이상의 특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내내 외친 검찰개혁이 도대체 뭐였을까? 저는 국민이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뭐 시즌2를 한다 어쩐지 얘기는 하지만 지금 공수처의 검찰개혁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직을 버리고 나오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이 진실을 분명히 국민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연아 의원의 어떤 야당 지도부로서의 어떤 의견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사실은 이 장면에서의 당사자잖아요. 이 지검장의 직접적인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즉각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한편으론 또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김도읍 야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수사보고라고 향후에 말을 보탰는데 검찰로 재입첩되면서 이 만남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제대로 검찰에게 전달됐을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대목이 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짚어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오늘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수사보고서에는 대화 내용이 정작 빠졌다. 자, 그럼 뭘 보고했느냐? 한국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공수처 이성윤 지검장 면담 5일 후 사건을 검찰로 재입첩하며 수사보고서 등을 첨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긴 주었다. 수원지검 주장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등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면담 내용 기재 서류는 없다. 공수처의 입장 이에 대해서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했다.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기재가 안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면담을 기초조사로 표현한 김 처장 말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고 대화에서 얘기했는지 그 말, 주요 피의자인 이 지검장의 말, 그 말, 그게 조서든 수사보고서든 어떻든 기록에 남겨야 한다. 면담 내용 알려진 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이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한국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질문은 다시 정혁진 변호사에게 갑니다. 네. 이 수사보고서에 두 사람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여러 조간신문의 취재의 요인데 대화 내용 빠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 내용을 빠져도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사 준칙에 따르면 왜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수사 준칙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다라고 지금 수원지검이나 이런 그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한국일보 지금 기사 제목이 네. 맹탕 보고서라고 쓰고 있어요. 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성윤 검사장하고 만난 게 20분이 아니에요.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무려 70분을 만났다고. 70분? 네. 70분 정도면 충분히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성윤 검사장 아닙니까? 검사 생활 3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그 조사가 그렇게 길게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지검장 변호인이 의견서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의견서까지 있고 변호사까지 있고 하니까 70분이면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시간을 주목해라, 70분이. 네. 그 다음에 제 느낌으로는 아마 그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서를 작성한다. 그 컴퓨터 앞에 놓고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괜히 남겼다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처음에 조서가 작성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혀 작성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와는 너무 다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정 변호사님, 네네. 굉장히 지금 사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추측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네. 사회자의 어떤 권한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발언은 김진우 공수처장이 조서를 남겨놓고서 검찰에 주지 않았다. 그리고 조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조서를 만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거는 그냥 취소하자. 왜냐하면
정식 조서는 어떤 거냐면 맨 마지막에 그 당사자들이 다 그 도장 찍거나 아니면 사인을 갖다가 하고 검사도 그 도장을 찍고 이래야지 정식 조서인데 그렇게 조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추측이 드는 게 왜냐하면 공수처장 말씀하신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기록도 저런 식으로 검사들이 기록을 만들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피의자 조사 같은 거 받을 때 검찰청 가가지고 옆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배석하고 어떨 때는 저도 그냥 뭐 도장 찍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그 의심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는데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수사 준칙대로 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지검장은 과연 이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도 궁금하고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왜 조서를 남기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사 시에는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지난 1월 청문회 당시 답변에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청문회 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기자, 그러면 이번에 기초조사 때는 영상 녹화 있겠죠? 그게 없어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살펴본 것처럼 뭐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이 사실 수원지검에 참고인 소환 요청에 3번 불응하고 그리고 피의자 소환 요청에 3번 불응하고 계속 불응하다가 공수처에는 여러 차례 면담 신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받은 것도 면담을 하겠다라고 요청한 것도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고위 간부로서 처신이 적절했느냐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김진욱 처장의 태도의 문제, 처신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피의자를 1시간 넘게 만났는데 조서를 꾸미지도 않고 영상 녹화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현재 나온 팩트인데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내세웠던 검찰 개혁의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판검사 같은 게 고위직들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그들의 비위들을 어떻게 밝혀낼 건지를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건데 오히려 공수처가 의혹을 더 키운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을 7일 날 면담하고 나서 12일 날 제2첩을 하긴 했는데 제2첩을 하면서 수사권은 검찰이 갔대 공수권은 여전히 공소권은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공수처에 달라라고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찰이 하되 이 지검장을 소위 기소할지 말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 그렇죠. 이러고 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여전히 검찰의 상위기관이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건국이 처음 생겼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수처가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다 최초의 사례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결정들, 하나하나의 만남들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언론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징계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여권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것이 검찰개혁의 진정성과 연결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다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반박 반론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디펜스를 한다 보면 인권,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영상 촬영이라면 실제로 조사를 받는 자가 영상 촬영을 원치 않는다 했을 때 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조사의 내용도 아까 정익진 변호사 얘기를 좀 이어서 간다라면 그 전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 조사를 해봤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너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정도가 높았다든지 이렇게 사실 조사를 통해서 다시 검찰로 이첩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한테 큰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내용은 도저히 적절하지 않다. 조사라고 하는 것. 아예 안 하니 못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수처가 출범해서 처음 첫 발을 디디니만큼 공수처장과 그래봤자 뭐 두 사람밖에 없는 기관입니다만은 조금 더 뒷일을 생각했을 때 모범이 될 만한 행동과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건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표 1호 수사 지휘할 가능성과 여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지금 보고를 받아보시니까 기록의 양이 얼마나 되던가요? 한 6,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6,000페이지를 그 사람들이 몇 명이서 얼마 기간 동안에 보고 그거를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공정한 결정인 것처럼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6,000페이지의 기록은 절대량에 있어서 한 3일 정도면 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고요.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부장급 이하의 연구관들 몇 명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냈다는 점, 그 점은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3월 22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공소시효가 이제 불과 며칠 안 남겨놨습니다. 신속하게 당연히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박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박 장관이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라는 뉴스 속보도 덧붙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건과 관련돼서 사과했습니다. 사저 의혹에 대해서는 좀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리고 LH 투기권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부동산 적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에 사과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준비된 사과문을 낭독을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당의 요구나 국민 3분의 2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김연아 비대위원, 야당에서는 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일단 사과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사과 내용에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거요? 이 사태의 한번 출발을 보십시오. LH 직원에 대한 일종의 투기 의혹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담당 국토부 장관의 일성이 뭐였나요? 일부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일탈이다. 네. 변 장관.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사과하시기 바로 전날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거는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담당 장관과 대통령이 보는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정도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장관 경질한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내용 없이 부동산 적폐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 그런데 또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 부동산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 개발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적폐라는 얘기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부동산 적폐와 부동산 투기의 일종의 먹잇감을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저는 신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을 안 하는데 토지에 투자할 이유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안 하는데 그런 고급 정보가 유통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부동산 적폐랍니다. 예정대로 신도시는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국회에서 극적 합의가 됐지만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고 청와대도 조사하고 지자체장도 조사하고 지자체 시의원들도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도 뭐 3기 신도시냐, 또 다른 것도 포함하느냐, 주변 지역이냐, 제가 봤을 땐 판이 지금 대형판이 됐습니다. 예. 과연 우리나라 검사, 경찰을 다 동원해서 이거를 얼마 만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하는 거는 전 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선거 앞두고 지금 여야가 무슨 투전판에서 이거 하나 받고 이거 하나 걸고 하는 식의 밀당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거 조금 섭섭하고 아쉬웠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의 입장인데 대통령의 사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스럽다라는 글, 그리고 적폐, 우리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 이후에 사과가 나왔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농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제 세계일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대통령 가짜뉴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SNS상에 좀 수정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사저는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시는 기간 동안은 매각이 안 됐지만 이제 대통령이 사후에 자녀들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이건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농지 문제, 저는 어제 이제 부동산 적폐 얘기하셨으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원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사고 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농지법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다 농사를 짓겠다고 사가지고 좀 이따가 다 농지를 전용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저가 농지를 전용한 것은 저는 농지법 위반이라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하신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지를 사서 전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농지 전용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 찬스였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알아서 농지 전용을 쉽게 해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불법은 아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부동산 적폐라면 저는 이참에 농지 이용과 농지 전용에 관해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한번 거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농지 얘기해서 말인데 청와대는 사실 농사 지려고 지은 땅이다. 대통령 부부가 내외가 영농 경력이 한 11년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뒤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게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럼 여태까지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건 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야당 지도부가 따끔하게 개인 의견 준 건데 그 부분과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봉화마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안에 방앗간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하죠. 네. 그동안에 상당히 그 문 대통령께서 봉화마을의 터주 대감처럼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저도 같이 뵙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했던 어떤 말하자면 퇴임 이후의 마을 모습이 될 거라고 느껴져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어떤 농지를 가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것이 농지법 말하자면 농지를 말하자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왜 처음부터 그런 농지를 말하자면 저택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말하자면 퇴임 후에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농사를 일부는 농사도 짓고 일부는 뭐 생활도 해야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오해가 더 증폭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청와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뭐 예컨대 지금 농지가 대지로 변경됐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농사 짓겠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뭐 논란을 떠나서 퇴임 후에 직접 그 땅에 직접 어떤 농사를 지으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을 건지, 뭐 팔 건지, 아니면 주변에 그럼 나눠줄 건지. 그냥 뭐 부담 없이 실제로 그게 농지였다면 처음부터 어쨌든 거기 경호를 위한 숙소도 지어야 되니까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이것은 내가 꼭 여기 살고 싶은데 농지라서 오히려 뭐 대통령이니까 큰 틀에서 국민들이 이걸 뭐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네.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그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농지를 사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소상하게 밝혔어야 되지 않느냐. 예.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농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간과 정부의 권한과 정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기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조사 이후에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이고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뢰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선택과 별개로 국회에게 주어진 국회 권한이고 이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인 겁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정부의 역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부의 조사 방식이 국민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면 국회가 특검을 합의할 이유는 사실상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여당 의원들도 특검 카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여당 의원조차도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과 의원 전수조사를 여야가 다 일괄 합의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고 끝나면 하나만 하다. 왜냐? 특검 출범까지는 최소 한 달. 아주 적게 잡아야. 아주 한 달. 이견이 없어야 한 달. 그러면 특검을 누구로 할지, 누가 추천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따지기 시작하면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재보선 끝나고 4월 말 돼야 본격적인 수사할 수도 있는데 그때 수사하는 게 과연 수사냐? 이재명 기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죠. 사실 지금 어제 여야가 의원 전수조사, 의원뿐이 아니라 선출직 전수조사로 봐야겠죠. 선출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까지 합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어제 보면서 역시 선거 힘은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 힘은 강하다. 결국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제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도 지적한 것처럼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어떻게 국정조사, 특검,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걸 봐야 되는데 당장 전수조사만 하더라도 지금 야당에서 감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선출직이든 지자체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감사원을 배제했던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래서 과연 전수조사는 과연 어디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마찬가지로 과연 조사나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단 합의를 했지만 과연 보궐선거 이후에 합의가 이행될지 이게 오히려 더 포인트인 거고 사실 국민들은 그걸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부장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야가 특검을 합의해버리니 경찰은 불편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경찰청 중간 간부 대통령이 명운 걸고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하는 게 불과 나흘이다. 정치권이 수사를 흔들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라는 코멘트. B경찰 고위관계자 아니 특수본을 이제 막 꾸렸는데 특검하자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엔 C경찰 관계자 경향신문 취재 내용. 특검 실제 활동 시작하는 한두 달 후쯤이면 경찰 수사도 성과 나올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있으면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입니다. 만나보시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기자가 가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택시기사를 취객이 또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 입수했습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호소까지 강력한 호소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이 성추행 피해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자회견장에 성추행 피해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촬영 안 되고 생중계도 안 된다. 이 입장도 대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성추행 문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괴로움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중계 안 된다, 육성 안 된다라는 것에 합의를 하고 보도를 해드린 건데 지금 이 피해자의 주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다. 그분의 위력이 여전하다. 자, 이거 뭐 어떤 부분을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범죄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오거돈 전 시장 관련해서도 그 피해자가 뭐 전면에 나서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성범죄이고 그런데 오죽하면 저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앞에 나설 수 있게끔 여태까지는 변호사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건데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저분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도록 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회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도 이제 기자회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풀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이렇게 끝인가요? 물론 검찰이 다시 보강 수사를 지시하겠습니다만 경찰이 주도하는 경찰의 시간에서 밝혀낸 것은 무엇이죠? 의문스럽습니다. 구미여와 친모 A씨, 프로파일러, 거짓말 탐지기 동원해도 성과 없다. 수사는 마무리. 자, 그렇다면 경찰의 주장대로 실종된 여아가 있다는데 행방도 확인이 안 됐다. 여아 바깥치기 했다. 정황도 확인이 안 됐다. 공범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안 됐다. 자, 그럼 뭘 확인한 거죠,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늘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겁니다. 경찰, 빨리 공개 수사로 돌렸어야 한다. 전국적 관심을 끌어서 제보받을 기회가 많았는데 아쉽다. 그럼 뭐예요? 공개 수사도 안 했다는 거죠.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과신한 것이 패착일 수 있다. 패착이란 얘기 나와봤자 시간은 이미 뒤늦은 건데 경찰은 특히 국가수는 DNA 결과가 틀릴 확률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친자 확률은 99.999% 이상이다 라는 말만 국가수 경찰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레코드 테이프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좀 답답한 게 사실은 김연아 의원님 경찰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이해는 하고 친모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답답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경찰이 지금 뭘 밝혀낸 겁니까? 저도 이게 기사를 접하면 접할수록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실체가 뭐지? 오히려 진짜 이상한 수사물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요즘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여러 군데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LH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작한 지 나흘도 안 돼서 특검한다고 하지. 또 전직 지금 법무부 차관의 주행 중에 폭력 사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매를 맡고 있는데. 이용구 차관 현직입니다. 네, 현직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검경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난 이후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좀 아날로그 형태로 수사를 해서 뭔가 실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너무나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국회 입법이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그 어떤 논의에서도 이런 기술적 보완이라든가 난제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폭행과 관련해서도 결국 핸드폰 포렌식 못하고 나서 실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남은 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남은 세계에서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수사와 또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진짜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신상 공개 타이밍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맘카페 회원 등이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얼굴 공개하라는 거예요. 수사도 못하면서 제보라도 받아야지 라는 불만사항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 신상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신상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했던 경찰이 밝혀낸 것은 없고 숙제를 가득 검찰을 이렇게 넘겨옵니다. 아니, 그럼 검찰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종합적인 판단력이 좀 경찰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능도 작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권능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사만, 프로파일러만 의존하는 수사를 무조건 믿고 따라갔다가 안 됐을 때, 또 공개 수사도 하지 않았을 때 초동 수사가 미진한 채로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넘어간다면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허약하고 실력이 없는 경찰한테 계속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그러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시점에서 빨리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가져올 어떤 여파를 방안하는, 그래서 공개 수사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뭐 일단 빨리 수사를 전환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기자, 경찰 출입 기자 캡 했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캡 청출입을 했잖아요. 보세요. 친모에게 진술도 못 받고, 친부도 못 찾고, 실종 여아의 행방도 못 찾고, 그렇다고 공개 수사도 안 하고 신상 공개도 안 해요. 자,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대한 많은 비난이 있는 거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석 씨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결국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혐의인데, 그럼 아이를 바꿔치겠으면 어떻게 바꿔치겠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경찰이 밝힌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치를 했지만 사실 혐의는 있지만 아무런 혐의 내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친부는 누군지도 밝혀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종된 아이는 어디 있는지도 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신속하게 이 사안을 판단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피의자의 진술하고 프로파일러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간만 보냈다는데 좀 더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검경 사건 조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이 커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건 있을 때마다 경찰이 굉장히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뭐하냐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을 텐데, 비판을 많이 받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만큼 수사력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핫플인데요. 경찰관이 만취한 취객을 경찰차가 아닌 콜택시를 불러서 귀가시켰다가 그 취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소가 여기 있거든요. 그거는 드려야고 돈도 있으시고 그냥 모셔면 됩니다. 자, 곧이어 경찰들이 취객을 택시에 태우고 차량은 난감함을 표했지만 목적지로 운전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뒷좌석에 탄 취객이 갑자기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휴대전화기. 이 남성은 잠시 비틀대는가 싶더니 택시기사를 향해 또 폭행을 시작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이 취객,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도 응답하지 않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가 신고해갖고 한 사람을 누가 태우고 싶어요. 승차가 부르다가 신고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태웠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왔으면 자기네가 처리를 해야지. 그걸 일반 택시기사한테 그걸 데려다 주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피해도 없고 뭐 주치 의사표시 확실하고 하니까 이제 택시를 불러서 기사시킨 일 맞다고 판단해서 보내드린 거죠. 양측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 공수처장은 왜 이성윤 지검장을 만났을까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